더불어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야당 동의 없는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전망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430명으로 63일 만에 최소 규모를 보였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잔여 백신 접종 의사를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 첫 5만 5천 회분이 내일 국내로 들어와 다음 달 중순부터 30대 접종이 시작됩니다. 미국에서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0만 명분도 다음 달 5일쯤 들어올 전망입니다. 반도체 생산 급감으로 지난달 산업 생산이 1.1% 감소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비 심리 개선으로 4월 소비는 2.4% 늘어 2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내일부터 다주택자에게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부과되고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최고 70%까지 적용됩니다. 또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안에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는 자신들을 향한 고의적 적대 행위라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개인 명의 논평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비난 수위를 조절해 외교적 행보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날 월요일 뉴스 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오늘 여당이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파행되던 만큼 청문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자,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결국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지정한 날이 오늘이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김호수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자질 측면에서 일단 부적격한 데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했다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무도, 무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다며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 대한 과거 녹취록 폭로로 파행에 이르렀습니다. 전관예우 가능성을 지목한 녹취록에 대해 유 의원은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이 모두 퇴장하면서 청문회는 종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끝나지도 않은 청문회의 보고서 채택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김용민, 김남국 의원의 사과와 함께 파행된 청문회부터 재개해라고 요구해 왔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파행은 스스로 회의장을 나가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 때문이라면서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까지 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32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내 소식들도 좀 보죠.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 소식에 내부가 좀 어수선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 출간 예정이죠. 조국 전 장관이 회고록을 낸다는 소식에 민주당 내에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을 앞둔 상황에서 다시금 과거 논란이 재현되거나 불공정, 내로남불과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대놓고 속내를 드러내진 않고 있는 가운데 조응천 의원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조 전 장관과 당내 일부 옹호 분위기를 비난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돌아보며 민심을 듣는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하는 중에 하필 선거 패배의 주요한 원인 제공자로 지적되는 분이 저서를 발간했다면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동안 민주당은 국민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 생각하면 속이 편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등 당내 주요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강성당원을 의식한 거라면서 당혹감을 넘어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조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전 구매 예약 첫날 완판되는 초대박을 터뜨렸다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염원을 위해 임명된 법무부 장관을 검찰과 언론이 함께 무참히 도륙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새로운 신호탄이 돼 검찰과 언론이라는 두 칼에 새겨진 조작과 날조를 지우고 공정을 새겨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죠. 어제 광주에서 열린 연설회에서 후보들이 격돌했는데요. 오늘 밤에는 첫 TV 토론회도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대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의원 등 신구 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제 1차 합동 연설회를 시작으로 본 경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당대표 본선 진출자 5명이 확정된 이후 호남과 제주 지역 당원들을 상대로 첫 합동 연설회가 열린 건데요. 오늘 밤 10시에는 첫 TV 토론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오늘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호랑이 등에 탔다면서 예비 경선 1위라는 기세를 몰아 당 대표에 당선된다면 파격적으로 당을 쇄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내놓은 공정 담론이 당의 근간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세대 교체를 뛰어넘는 체질 변화가 있을 거라며 승리를 자신했는데요. 당의 전통적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구 출신인 주호영 후보에게 몰표를 줄 거라는 예측도 있지만 최근 이딴 방문을 통해 자신도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비 경선 2위였던 나경원 후보도 오늘 아침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를 겨냥하고 나섰는데요. 이 후보가 스스로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라는 말을 했다면서 이 후보가 말하는 통합의 그림은 결국 유승민 후보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열차에 태우고 떠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친한 사람끼리는 정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어떤 대선 후보와 친하거나 계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당 대표를 하는 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대선 관리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밤 첫 TV 토론회에서는 차기 대선 전략 등을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은 후보들도 오늘 토론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전체 4번의 권역별 합동 연설회와 5차례 토론회를 거쳐 오는 11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혜경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확진자 수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주말 휴일 영향이 있긴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 초반으로 내려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30명입니다. 전날보다 10명이 줄었는데 국내 발생이 411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줄더라도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주말이나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대폭 줄면서 확진자 수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난 주말에는 비까지 내려 날씨 영향도 일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상황은 서울이 129명, 경기 127명, 인천 10명으로 수도권만 266명입니다. 비수도권은 대구가 31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 16명, 경북과 경남이 각각 15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2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명 줄어 149명입니다. 백신 접종도 휴일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하루 1차 접종자는 4,710명으로 접종률은 10.5%입니다. 2차 접종은 87명으로 접종률은 4.2%입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이틀간 773건이 추가됐습니다. 이 중 사망 사례가 3건,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가 3건, 신경계 이상 반응이 31건이고 나머진 경미한 증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균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차상은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예, 비수도권 지역을 보면 대구 지역 확산세가 가장 심각해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어제 대구에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1명으로 달서구가 1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7명은 서구의 한 유통회사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고 꾸준히 퍼지고 있는 유흥주점 관련 확진 사례도 8명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이슬람 기도원과 관련된 감염도 3명이 더 나왔습니다.
유흥주점 확진자를 통해 퍼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번 주를 영국 변이 바이러스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와 식당과 PC방 등 심야 영업 제한 명령을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부산, 제주 상황도 관심인데 다른 지역 상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대구 다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곳은 부산입니다. 어제 하루에만 18명이 추가됐습니다. 의료기관과 댄스 동아리를 통한 소규모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확진자가 발생했던 교회에서도 자가격리 해제전 검사에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도 가족과 지인을 통한 감염이 퍼지며 부산과 같은 1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광주와 전남에서는 초등학교와 보육시설, 공장 등에서 확진자 19명이 추가됐습니다. 관광객이 밀려들고 있는 제주에서는 면세점 직원 등 확진자 5명이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제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성산 일출봉과 비자림 같은 주요 관광지의 입장 인원도 30%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차상입니다. 네, 국내에 도입되는 세 번째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백신의 첫 물량 5만 5천 회분이 내일 도착합니다. 식약처의 품질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실제 접종은 다음 달 중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센터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양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모더나 백신이 내일 들어오는데요. 이제 예방접종센터에서도 모더나 백신 접종 계획도 좀 잡혔겠군요. 네, 이곳 예방접종센터에서는 아침 8시 반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75살 이상 어르신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산해진 모습인데요. 전체 예약자 1,050명 가운데 지금까지 400명 이상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내일 국내에 도착하는 모더나 백신도 예방접종센터에 공급될 예정인데 영하 20도 이하 초저온 보관이 권장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예방접종센터로 오는 겁니다. 원래 오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 내일 낮 12시 45분 도착으로 미뤄졌습니다. 모더나 백신 5만 5천 회분이 들어오면 청북 청주에 있는 오창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모더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30살 미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기존 의료기관 접종 대상에서 혈전 부작용 우려로 30살 미만은 빠졌었는데 이번에는 우선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또 병원에서 일하지만 우선 접종 대상은 아니었던 환경미와 관련 종사자, 환자 이송 업무 종사자, 진료 보조 종사자도 접종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 의료기관은 백신 물량에 맞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선정됩니다. 네, 최근 접종률이 한창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주말에는 상승세가 잠깐 주춤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예방접종 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서 17만 6천 명 정도만 접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65살 이상 74살 미만 어르신들의 일반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로 전국민 접종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120만 명 정도가 접종을 받아서 하루에 1%포인트씩 접종률이 늘었습니다. 이미 전 국민 접종률은 10%를 넘겼는데요. 다음 달 7일부터는 60살부터 64살까지 어르신과 30살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인력 예방 접종도 시작돼 더욱 접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앞으로 접종률이 더 높아지려면 6월 3일까지 60살에서 74살 어르신들의 사전 예약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약률도 차츰 올라 68%까지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30살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 제공하기로 한 백신인데요. 101만 2,800회분이 이번 주 안으로 공군 수송기를 통해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양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백신 예약자가 오지 않거나 몸 이상으로 접종할 수 없을 때 생기는 백신을 잔여 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YTN이 시민들에게 잔여 백신에 대한 생각을 물었는데 응답자 절반은 맞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약 접종을 위한 카카오웹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좀처럼 나오지 않아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도입된 자녀 백신 앱은 몰려든 접속자들로 한때 먹통이 될 정도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6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더 예비 명단이라든지 자녀 백신 앱을 통해서 실제로 자녀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절반이 조금 넘는 51.4%가 맞을 생각이 있다고 답했는데 이 가운데 30% 가까이는 접종에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반면 응답자의 30%는 접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40대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50대와 60대도 비슷했습니다. 다만 30대는 자녀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이 40%가 안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자녀 백신에 그쳤지만 나이대별로 진행되는 전체 백신 접종률 추이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청년층 대상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접종 의사는 지지 정당별로도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70% 가까이가 맞겠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에 대해서 북한이 자신들을 향한 고의적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말로만 대화를 외치고 뒤로는 적대시 정책을 펼치는 이중적인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다만 당국자가 아닌 논평원을 내세워서 비난의 수위를 조절해서 앞으로 외교적 행보에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부입니다. 예. 자, 북한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비판했는데요.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첫 반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침묵을 지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종료 9일 만에 첫 입장을 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아니고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을 비판한 건데요. 조선중앙통신은 김명철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의 글에서 미사일 지침을 해제한 미국의 처사를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이 실용적인 접근과 최대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사일 지침 종료는 미국의 호전적인 대북 정책과 수치스러운 이중 언행의 적나라한 상기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리의 관역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며 남조선을 내세워서 패권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타산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가는 방망이 오는 풍두께, 그러니까 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이라는 속담을 들면서 미국과 남측 당국이 그들의 공격 야심을 분명히 했으니 북한이 자기 방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탓할 어떤 근거도 없게 됐다면서 한반도의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문 대통령을 지역 나라들의 조중정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쌓여 이쪽 저쪽의 반응이 어떤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는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자신들의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 미국이 북한 코앞에서 벌이는 중대하고 도발적인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이 강한 경고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외무성 고위 당국자나 대변인 등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에 소속된 국제사안 논평원 명의의 글로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하면서 또 외교적 행보에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통일부 역시 이 개인 명의의 글인 만큼 정부가 직접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에서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내일부터는 웬만한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에 신고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6월부터 맺은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가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한 달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그리고 각 도의시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의 경우 계약금 규모가 기준을 넘어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온라인을 통해 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계약 금액에 변화가 없는 갱신 계약이나 한 달 이내의 초단기 계약은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제 시행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임대소득 정보 공개에 대한 부담이 공급 축소나 월세 계약 증가로 이어져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과세 자료로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계약들을 전세 계약에서 보증부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면 결국은 소액 임차인들의 어떤 이 임대차 고통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임대차 신고에도 확정 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소액 계약이나 갱신 계약 등도 임차인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네, 부동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도 내일부터 75%로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서 설정됐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내일부터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자의 양도소득세가 대폭 커지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율이 중과되면서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아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부과됩니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높아져 1년 미만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1%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최대폭 감소로 광공업 생산의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10.9% 줄어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은 2.3% 늘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경찰이 어제 오전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소환해 오늘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첫 소환이었는데요.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종용해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려 했다는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탄 승용차가 건물 지하에서 나옵니다. 어제 오전 경찰에 출석해서는 자정을 넘겨 날이 밝기 직전까지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 차관이 지난해 11월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후 경찰은 처음으로 이 차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를 시도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라고 요청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또 서초서가 단순 폭행으로 내사 종결하는 과정에 이 차관이 경찰 간부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 등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피해자 조사와 증거물 확보를 마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관한 경찰 진상조사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선 당시 서초서 수사관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튿날 형사과장이 휴일인데도 출근해서 이 차관의 혐의와 관련한 판례 검토를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서초서 관계자들이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법조계 유력 인사임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초서 관계자 3명이 최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에는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았고
새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흘 전 사의를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한 여배우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남성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차별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여배우가 조폭을 동원해서 보복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팔에 잔뜩 문신한 남성이 차량 안에 앉아 있는 남성을 마구 폭행합니다. 맞는 남성이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지만 주먹질은 멈추질 않습니다. 내려봐. 이거 다 있어. 너 뭐 모르고 되는 거 같아? 차 밖으로 나오라며 머리채를 거세게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조수석에 함께 있던 친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폭행은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앞에 지금 폭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8일 새벽 3시쯤. 피해자는 서울 청담동 공원 앞에 세워둔 차 안에 있었는데 문신한 남성이 오더니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영상에 나온 피해 남성이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당시 가해 남성은 일행과 함께 타고 온 차량 석대로 이 차량을 앞뒤로 둘러싼 뒤 이 창문을 통해 피해 남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폭행 배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여배우를 지목했습니다. 최근 SNS에 이 여배우의 갑질 폭로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겁니다. 처음 발단은 제 친구 가게에 연예인 협찬이 안 되냐 일방적으로 물어보고 다른 가게들은 테이블을 주는데 왜 안 주는 거냐 공익 제보를 제가 하게 되는데요. 폭로글을 본 여배우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위치를 알려주자 채 20분도 되지 않아 가해 남성이 나타났다고 피해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집중적으로 맞은 탓에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맞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귀도 안 들리고 코는 코피대로 계속 나고 있고 머리채는 머리채로 계속 뜯겨 나가서. 하지만 여배우 측은 폭로글에 대한 억울함을 친한 지인인 가해자에게 설명했을 뿐 보복 폭행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생들이 이제 얘가 있는 대로 갔죠. 저는 이게 협박당하고 있다, 무섭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 없고. 경찰은 폭행 혐의로 30대 가해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양측 진술을 종합해 여배우를 폭행 교사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화배우 박용기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59살 박용기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전 0시 20분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사거리에서 잠실대교 남단으로 자신의 차를 운전해서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은 미국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콘서트가 열리고 있던 마이애미의 한 연회장 앞에서 용의자 3명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시 북서부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새벽 이 건물 연회장 앞에서 무장귀한 3명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일부는 중태입니다. SUV 차량을 타고 온 무장괴한들은 연회장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연회장에선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래퍼들의 라이브 공연과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During the concert, patrons were standing outside of the business when a white SUV pulled up where 3 subjects stepped out of the vehicle with assault rifles and handguns and began shooting indiscriminately into the crowd. 마이애미시에서는 이틀 전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용의자들이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This type of gun violence has to stop. Every weekend it's the same thing. This is targeted. This is definitely not random. 미국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총기 사고나 총기 범죄 등으로 숨진 사람이 4만 3천 명이 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마련해 의회 승인을 요청한 상태지만 총기 소유 허용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서 이번에도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네, 최근 정치권에 부는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역사상 이례 없는 2030 팬덤 현상을 일으킨 이준석 바람이 심상치 않고요. 여권에서는 책 출간을 앞둔 조국 바람이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지지율이 주춤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다시 상승하면서 국정 운영의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은 지지율 먼저 잠깐 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LH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40%에 근접하는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 영향이 가장 컸을까요? 그렇죠. 예. 뭐 정상회담 성과 영향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최근에 이게 그전에는 이제 백신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됐고 예. 확보에 대한 최근에 보면은 아마 저도 어제 모임에 가족 모임에 가보니까요 한 5명 있었는데 나만 안 맞았더라고요. 저만. 그 정도로 이제 백신이 주변에서 맞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뭐 하루 최대 65만 명 맞았다 그러기도 하고. 지금 10%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제 백신 맞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예.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41% 정도가 이제 당선 때 투표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기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사실은 후반기에 가서 지지율 오른 거 쉽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도 어쨌든 그래도 40%대 접근했다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성과 플러스 지금 백신 불안감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YTN 여론조사를 봐도 사실 자녀 백신 맞겠다 이런 대답을 하신 국민의 절반 이상은 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께서 정치 현안과 좀 거리 두는 모습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하시면은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잘하셨죠. 잘하고 오셨어요. 뭐 한미 동맹을 전통적인 한미 동맹을 복원시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잘하신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남겨진 숙제들이 있어요. 오늘 북한에서 처음으로 미사일 거리 지침 제한 폐지한 것에 대해서 고의적인 적대행위다, 비루한 꼴을 보인 것이 역겹다 이런 식의 아주 강한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리고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하고 나서 중국에서는 불장난하지 마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외교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느냐, 그것이 지지율을 계속 좀 일정 수준 유지하거나 높이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여당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만큼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요. 국민의힘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그렇죠. 비교했을 때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이 아마 기조가요. 그러니까 보궐선거하기 한 달 전쯤, 그러니까 올해 3월 정도부터 계속 됐거든요. 벌써 한 3개월 이상 되고 있잖아요.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뭐 사실은 임기가 끝날수록 정리되지만 사실은 이 정당 지지율은 차기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차기 대선이 결국은 정당 지지율과 수렴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쨌든 이 송영길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걸 빨리 어느 정도 역전을 시키든지 대등하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선을 앞둔 정당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 관리가 필요하다. 결국은 아마 부동산 문제 해결,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우왕좌왕하다가 사실 어찌 보면 오늘이 5월 말이잖아요. 근데 5월 말 전에 사실 내일부터 우리 언론에 계속 나오지만 뭐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종부세, 재산세 부과 시점이 되는데 그 전에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결론 못 내린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그렇죠.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없지 않은 게 있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더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어쨌든 6월 중순 이전에는 이걸 결론을 빨리 내야지 어찌 됐든 뭐 시간 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빨리 네. 결론을 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할 때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인사 문제도 하나 이제 네네. 들어 있는데요. 오늘 조금 전에 오늘 아침 국회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야당은 지난번에 파행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오늘 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네. 근데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게요. 안 된다. 반대가 아니에요. 청문회 다시 하자거든요. 다시 하자. 예. 다시 하자는 거는 어찌 보면 뭐 그냥 어차피 안 한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났잖아요. 청문회 할 수 예. 있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건 없었어요. 하나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정관예우 문제인데, 고위, 사실은 우리 야당에 보면은 고위 판검사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검사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정관예우 다 얘기하면 아마 이분이 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예우 문제로 안 된다라고 얘기 안 하고 다시 열자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어차피 뭐 우리는 해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청문회 다시 하자는 요구는 현실성이 없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메시지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김호수 총장 예. 후보자는 좀 부적절해요. 기본적으로 정관예우 뭐 다른 뭐 변호사들, 국회의원들, 장관 후보자들 다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김호수 후보자는 처신이 잘못된 거예요. 본인은 계속 이 정권 하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국가권익위원장 이런 공직에 계속 하마평에 오르내렸잖아요. 그런 분이 지난 10개월 동안 정관예우를 받았다? 이게 적절합니까? 이게 고위공직자를 하겠다는 분의 처신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것은 2019년도 11월에 이분이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할 때, 자, 정관예우 이런 특혜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TF팀 만들어라. 그래서 안을 만들자라고 지시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자기는 정관예우 받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이 어떻게 검찰총장을 합니까?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라고 보여지고, 예. 장관 청문, 우리 검찰총장 청문회 새롭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증인이 한 명도 채택이 안 된 청문회예요. 이건 너무한 일이에요. 참고인 달랑 2명 해놓고 이분을 어쨌든 검증해야 되는데 증인을 안 불렀다? 여당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참고인 2명만 불렀다? 이거는 청문회의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다. 그래서 야당에 다시 하자. 이거는 뭐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청문회였고 부적절한 인사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최근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좀 보겠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5명 후보들 어제 처음으로 합동연설회를 열었는데요. 광주에서 열었습니다. 네. 장소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항상 이제 우리 국민의힘 쪽 진영에서는 어떤 저런 전당대 관련된 행사를 하면 광주에서 먼저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패턴이 됐어요. 네. 광주의 민심을 얻어야 다음번 선거에서 어떻게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정적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어제 활동 연설을 보면은 이준석 후보에게 아주 집중적인 포화를 중진 의원들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앞서가는 후보가 이준석 후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이게 정체되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런 29일 하루 여론조사를 한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이준석 돌풍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예비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당대표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인데요. 여전히 뭐 이준석 후보가 40.7%, 나경원 후보가 19.5%, 뭐 2배를 넘는 수치고요. 그 지지층 대상으로 물어봐도 이준석 후보가 47, 나경원 후보가 29.2%, 뭐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마 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잖아요. 이 경우 이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결국은 아마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밀렸다고 보고 지금 두 사람의 싸움으로 본다 그러면 이준석 대 나경원인데 지난번에 아마 컷오프 할 때도 여론조사가 알려지기는 2배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때도.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도 앞서가고 있고 사실은 당원 이제
지금 본경선에서 당원 70% 그리고 예. 이제 그거는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모든 당원들을 전 당원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모바일 투표를 그렇죠. 모바일이나 거죠. 예. ARS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변수라고들 하는데요. 제가 예. 보기에는 뭐 큰 변수는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2,000명 추출할 때도요, 지역이라든지 세대에 맞게 추출을 하거든요. 표본을 네. 맞게.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방식이 보면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되게. 그리고 아마 예전처럼 막 버스로 동원해서 막 체육관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모바일이나 아니면은 ARS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찍고 싶은 사람 찍게 돼 네.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크게 다르지 당원 않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네. 결과와 지금 아마 당원 70% 반영하는 전당원과의 조사 결과 그게 다를 거냐가 결국은 아주 쟁점인데 네. 제가 보기엔 크게 달라질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본경선에서 70% 당심을 누가 잡을까 이게 굉장히 관심인데 사실 본경선으로 가면 중진들이 좀 유리할 거다 초반에는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이준석 바람이 심상치 않아서 결과 예단할 수 없다 이런 분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예. 판단이죠. 네. 현 변호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이번에 전당대회 결과를 우리가 전망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비대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특정 계파가 자신들의 조직력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계파 대리인을 당대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버스 안에서도 오더 내리고 뭐 조직력 동원하고 했는데 네.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 부분 불가능하고요. 아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다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예. 또 하나는 특정 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어요. 주호영, 나경원, 중진 의원님들입니다마는 이분이 친박의 대표 주자다, 친박의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60대 이상의 당원들이 친박 성향의 당원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준석은 아닌 것 같지만 주호영, 나경원 그렇다고 이분들이 또 친박의 대표 주자인가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대로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자 지금 조직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준석 후보 내가 10,000원의 기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후원금 모금에 나섰는데 이게 한도가 1억 5천만 원인데 이게 다 채웠다 그럽니다. 네네. 예. 핵심 기반이 이제 2030 세대인데요. 들어오는 후원 액수도 6만 원, 7만 원 정도. 야, 이게 보수 정당에서는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잘 없죠. 예.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나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러지만 네. 사실은 뭐 어찌 보면 약간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좀 인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하거든요. 10,000원씩 해서도 이제 네. 1억 5천 만드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준석 후보가 무서운 게 사실 이렇게 모으는 이 돈이 간다는 얘기는 마음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2030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뭐 호남 비율이 0.8%밖에 안 되고 2030 비율도 보니까 따로 산정 안 할 정도예요. 40대 이하로 묶어서 뭐 20 몇 프로 이럴 정도니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비율이 당원 비율이. 근데 이런 아마 후원금을 내는 분들이 입당도 제가 보기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럼 이제 국민의힘이 그 동안에는 약간 영남 중심, 좀 나이 드신 분 중심이었는데 2030들이 아마 입당을 하게 되면 좀 당도 젊어질 수 있고 예.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앞으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액수가 적은 소액 기부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도 그럼요. 있을 텐데요. 예.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는 거잖아요. 뭐 한 명이 예를 들면 500만 원 기부하는 것보다 정말 500명, 1000명이 10,000원, 뭐 2만 원씩 기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증명될 수밖에 없는데 돈 쓸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억 5천 모았잖아요. 네. 대략 예비경선 때 4천만 원 기타금 내고요. 본경선 때 4천만 원 기타금을 냅니다. 네. 그럼 8천만 원을 쓰는데 예. 기본적으로 또 한 9천만 원 정도가 남죠. 9천만 원인가요? 아니 7천만 원 7천만 정도가 원, 남죠. 그 예를 들면 뭐 조직 동원비, 뭐 문자 홍보비, 예를 들면 캠프 사무실 유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준석 최고는 이런 거 안 두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네. 산무 선거 전략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 캠프 사무실도 안 두겠다. 예.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도 안 하겠다. 지원 촬영도 안 하겠다. 이것은 코로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요 여의도에다가 큰 캠프 사무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 모아요. 그럼 그 사람들 활동비 줘야죠, 밥값도 줘야죠. 조직 동원하려면은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장에 오게 하려면은 네. 대략 뭐 차비라도 줘야 되고 이게 불법적이긴 한데 암암리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러한 조직 동원비가 이제 필요가 없게 됐으니 선거 자금은 상당히 줄어들 거예요. 근데 예. 문자 메시지 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민주당 저번에 전당대회 때 보면 문자 메시지 한 번 보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 그런 고백도 나왔잖아요. 이 대량 문자 메시지 상당히 많이 드는군요.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많으니까요. 예. 뭐 7, 80만 명 이런 책임 당원들한테 보내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 비용만 적절하게 뭐 조정한다면 충분히 뭐 저 1억 5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 근데 저도 전당대회를 해봤는데 네. 돈 많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1억 5천만 원 내에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변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는데 예. 사실은 이제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 안 하셨지만 예전에 뭐 어느 당이고 전당대회 당대표 하려면 10억 이상 들어요. 사실 사람 동원하고 뭐 이러려면 실제로. 그럼 그게 다 빚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준석 씨 후보 같은 경우 문자 정도 보낼 것 같은데 문자도 보니까 30만 명 조금 넘어요. 그러면 예. 이제 장문 보내면 보통 100원 받는데 조금 많이 보내면 할인 받으면 그래도 이것도 한 1,500만 원 드는 거거든요. 예. 문자만 5번 보내도 그게 한 7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거조차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사무실 없고 뭐 사람 쓰고 버스 동원하고 이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렇게 사무실도 안 없고 뭐 비용도 최소로 하고 하는 거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 발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 안 드는 선거가 사실 어찌 보면 공직선거에서는 그게 돼요. 비용 제한도 있고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엄격히 따지는데 당내 선거에서는 그동안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이라든지 검찰인데 이런 데서 막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비용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었는데 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분들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당내 선거도 돈 안 드는 선거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근데 조금 좀 다른 게 이준석 후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최고 돌풍 어떻게 될까 계속 홍보해 준다고 해야 되나요? 이준석을 자꾸 언급을 해주잖아요. 네, 홍보를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관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고 예.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좀 다루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도 필요 없고 캠프도 필요 없고 언론만 딱 보면은 계속 이준석 하니까 저러한 현상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다. 이 개인의 영향도 좀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어쨌든 시대가 달라졌든 코로나 영향이든 지금까지하고 다른 정치 문법이 보이고 있는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 안 들이고 선거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 있는 일도 좀 벌어지고 있다. 자,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영선입니다. 나경원, 주호영, 홍문표, 조경태 후보 선수를 다 합치면 18선인데요. 그야말로 0대 18의 대결 속에 영선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죠. 큰 선거에서 이겨본 경험도 없으며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이라는 이 큰 선거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애플이 어렸을 때 찾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의 역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며칠 참 개파 운운하는 낡은 정치의 관성 속에서 네거티브가 횡행하다 보니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거꾸로 우리 부모를 설득했다라는 문자가 저한테 많이 오는 거 메시지 오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세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들어보셨지만 4명 중진들의 그 견제가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인데 방금 들어보셨지만 이준석 후보 우리 부모를 설득했다 이런 네네. 문자를 많이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부모한테 설득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내용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민주당이 예전에 이런 경우 많았어요. 예. 잘 될 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대선이든 아니면 중요한 선거 때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부모를 설득했다. 네. 예.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서로 각자 알아서 하자가 제일 안 좋은 거고 누가 설득하는 부분이 좋은데 저는 아마 지금 나경원 후보나 이제 주호영 후보가 굉장히 급하다. 왜냐면 어찌 보면 뭐 원내 경험도 없다. 그다음에 본인 선거도 안 됐다. 그다음에 뭐 지금 얘기하면 뭐 스티브 잡스다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정치 굉장히 오래 하고 다 아는 전 국민이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가는 게 맞은지 특히 예를 들어서 특정 계파를 얘기해서 뭐 유승민만 태우고 간다든지 유승민 계가 될 거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제일 얘기하기 싫어하는 게 계파잖아요. 친이 친박. 예전에 사실 한 20년 동안 공천 때마다 싸웠잖아요. 오히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는 같은 당 아니다. 우리는 거의 뭐 왼수다 정도까지 할 정도인데 제일 얘기하기 싫은 게 제가 보기엔 개파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문제를 꺼내는 거 보면 참 지금 급하다. 나경원 후보가 급하긴 급하다. 이 얘기는 안 꺼내는 게 서로 좋겠다고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승민계가 그렇게 막 수십 명 뭐 당선도 시키고 막 이끌고 가고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소관계 분명히 뭐 이준석 후보가 그를 통해서 뭐 정계 입문했건 맞는데 친한 것도 맞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친이 친박처럼 뭐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파 얘기를 꺼내는 거 보면 참 과거로 구태 정치로 돌아가는 건데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 보기에도 싹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예비 경선 과정에서 개파론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 예비 경선 끝나고 이 목소리가 좀 이제 안 나올까 싶었는데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다시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예. 후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거 전략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영남 지역의 51%의 이번에 선거인단 당원들이 기본적으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 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질화 프레임에 가두면 이준석 최고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투표할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중진 의원들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현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듯이 지난 계속 몇 년 동안 개파 때문에 국민의힘 보수 쪽에 있는 정당들이 망했어요. 그것이 이제 작년 총선 공천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도력으로 어느 정도 많이 희석됐는데 이번에 본인이 영남의 여러 가지 당원들의 좀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 과거로 되돌리는 거예요. 과연 이분들의 행동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냐라는 관점 하에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좀 좀스럽고 민망한 저런 행동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는요. 제가 이런 거 잘할 수 있어요. 저를 찍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호소해서 당신과 민심을 얻어야지 쟤는 뽑으면 안 돼요. 경험 없어요. 어린애예요. 뭐 이러한 대선 후보 관리들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공격으로 본인에게 표가 안 옵니다. 저는 중진 의원님들이 제발 대우각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각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까지 저기 논평까지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지금 본선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이제 궁금한 것이 중진 4명이 과연 단일화를 할까? 단일화를 한다면 명분은 있을까? 한다면 영향력은 있을까?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4명 뭐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 아마 나경원, 주호영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근데 두 분들이 정치 행보나 그동안 보면은 그렇게 싹 공통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화라기보다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 주호영 대표가 그냥 사퇴하는 건데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2위고 본인이 아마 여기서 사퇴하면 할 게 없어요. 지금 3번 연속 떨어졌지 의원도 아니고 이러니까. 근데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퇴해도 의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주호영 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있을까? 나경원 후보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네.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이렇게 같이 해온 것도 아니고 각좀 길이 좀 달랐잖아요. 제가 보기엔 뭐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만 설사 한다 해도 예. 아니 영선이 청년 30대 중반 청년 하나 이기려고 지금 4선 5선 하신 분들이 사퇴하고 이렇게 많이 단일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표가 이렇게 합쳐질까요? 네.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설령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또 두 분 합쳐도 안 돼요. 여론조사만으로는. 그렇죠. 앞서 4분 합쳐도 안 됐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당원들도 그러면 만약 합친다 그래서 그 표들이 두 분 합친 당원 표가 다 가겠느냐? 예. 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기반이 다르잖아요. 서울 수도권이고 영남이고 이러니까 기반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단일화를 하고 사퇴를 한다 해서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단일화 관련해서 나주곰탕 얘기가 나와요. 나주곰탕이요? 네, 예. 나경원, 주호영 이렇게 앞글자 따가지고 나주곰탕 이런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선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 중진 의원들이 단일화를 한다? 이것 자체가 좀 무리가 예. 있어 보이고 나경원, 주호영 이 두 분이 정치적인 동질감이 지난 시절 행보를 보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일화는 정치 분석가들이 내세우는 하나의 현상으로 치부되고 끝날 것 같다. 실현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예. 그러나 또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르게 될지 그럼요. 이거는 그 이제 본 경선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후보들 첫 토론회가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어보고 많은 분들의 판단이 또 엇갈리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준석 나비 효과 정치권 전체에 주는 영향력이 큽니다. 여야 모두에 지금 세대 교체론 바람이 불면서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요.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리고 이광재 의원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출마 선언하면서 예. 그런 표현을 일부러 넣었어요. 제가 구시대의 착한 막내 노릇하지 않고 새 시대의 다부진 맏형 역할을 하겠다.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근데 본인은 실패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해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70년대생, 80년대생 젊은 정치인들이 용기 내고 변화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도전하고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런 변화의 바람 일어날 겁니다. 아마 이준석 그 국민의힘의 대표 도전자의 그런 세대 교체 열망이 아마 저한테도 우리 50대한테도 변화의 바람이 오겠죠. 저는 그 바깥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2030이 볼 때는 우리의 기회를 못 만들어주고 있다. 시대에 낡았다라고 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민주당도 결국 세대교체의 바람을 저는 타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예. 민주당도 결국 세대 교체 바람을 탈 것이다. 지금 박용진, 이광재 민주당의 두 젊은 대권 주자들의 반응 듣고 오셨는데 지금 민주당 여론 흐름상으로 보면 1강 2중 구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대권 구도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지금 아마 30대 중후반 정도죠. 85년생이니까.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71년 정도예요. 그리고 아마 이광재 의원이 아마 65년생인 것 같고. 두 분이 이제 젊은 의원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벌써 여기서 한 10년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대선 후보들이라든지 뭐 당을 구성하고 있는 뭐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들이 조금 이렇게 바로 한 10년, 20년 바로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영향은 받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없는 주자가 갑자기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누가 무슨 얘기하던데 사실은 지금 60년대생들은 이광재 의원도 60년대생인데 386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한 30대 중반에 정치 진입했어요.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70년대생들은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분이 이제 71년생이니까 지난번에 아마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71년생이었는데 이렇게 당대표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면 건너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건너뛸 수 있겠다. 그렇죠. 80년대생으로. 그러니까 60년대생에서 80년대생으로. 70년대생들은 어찌 보면 이제 뭘 해보려다가 못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들어서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 하던데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에도 이준석 후보가 되면 아마 80년대생, 뭐 90년대생들이 분발할 거다. 저는 아마 70년대생 중에도 대권 도전하는 분이 한 분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뭐 만약에 박주민 의원도 아마 고민할 것 같아요. 본인도 그렇죠.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이 70년대생의 대표 주자로 나겠다는데 박주민 의원도 73인가 73가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안 나서면 그 이 70년대 분위기에서 대표 주자를 뺏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할 것 같고 저는 아마 좀 더 밑에 세대에도 80년대생에도 좀 도전하는 게 맞다. 이럴 때 도전해야 제가 보기에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 교체 바람이 불면서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지금 40세, 만 40세 미만으로 40세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없애자는 얘기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나오고 있어요. 헌법 67조 4항에 있어요. 대통령 선거일에 40세에 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게 언제 된 줄 아세요? 이게 62년도에 그 군정 때 이게 헌법에 들어갔어요. 그때 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좀 불필요한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는 많은 사례에서는 30대에 여러 가지 총리도 나오고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좀 불합리한 거는 40세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연령 하한선 제한이 있는데 상한선 제한은 없어요. 그럼 이것도 문제고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도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도 없잖아요. 총리도 40세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에서 30대의 총리나 대통령 나온 데는 좀 공통점이 있어요. 의원 내각제거나 이원 집정부제 나라에서는 이렇게 30대 총리가 나와요. 근데 그냥 순수한 대통령제하의 국가에서는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나중에 헌법 개정할 때 깊숙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대 교체 바람을 불러온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의 외부 대선 주자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의 가장 큰 책무가 아닐까 싶은데 각 후보들의 전략도 듣고 오시죠. 당대표가 되면 안철수, 홍준표,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가능한 대선 후보, 야권 대선 후보 다 만나겠습니다. 그들과 논의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 7, 8월에 모두 해결해서 이제 국민의힘 통합 대선 열차에 모든 야권 주자 한꺼번에 태우겠습니다. 모두가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짬뽕, 짜장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결코 제대로 된 통합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중도를 허황된 것이라고 믿는 후보 용광로에 무엇이 담기겠습니까? 중도, 호남, 청년이 빠진 용광로는 가짜 용광로라고 생각합니다. 저 주호영은 이념, 세대, 지역의 모든 것을 녹여내는 거대한 용광로를 만들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선에 있어가지고 우리 대선 주자 범야권에 거론되시는 분들이 지금 저희 뭐 경쟁하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친소 관계가 있으니 데려오겠다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어필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정당이고 그럼 기본적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유하는 것을 선거 전략의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네. 예. 서로 야권 통합의 적임자는 나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외부 주자 영입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대권 주자 가운데 아직도 당내에서 유력하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이 없단 말이죠. 이거는 좀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전히 씁쓸한 이런 대목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6월 11일 날 뽑히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가장 큰 책무가 대선 후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과 자신의 당에 있는 대선 주자를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또한 외부에 있는 대선 주자를 어떻게 야권 대선 후보 경선에 넣어서 같이 할 것이냐, 이런 대선 후보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중진 의원님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친소 관계로 이 부분을 접근해서는 안 돼요. 내가 친한 사람의 한 명이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아파트에 살아서 아래 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많이 만났어. 이거랑 대선 후보 관리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식의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한 명 한 명 다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 관리 규정의 당원 당규 규정을 정말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물론 있지만 어느 후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공정하고 정당한 관리의 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야 대선 후보들이 그래, 저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아주 공정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들어오지. 친하니까 만나가지고 들어오라고 설득하고 이 사람도 설득하고 나중에 할 일이지, 이러한 친소관계로 대선 후보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진 의원님답지 않다. 나는 정치력이 없어요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도 결정 못해요.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고 당의 공식적인 기구와 논의를 해서 제대로 된 틀을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친소 관계를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정한 당원 당규 규정을 먼저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이준석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들어오면은 지금 여권에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3가지 비단 주머니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유비에게 건넸던 그 비단 주머니 얘기를 하는 거죠. 여권에서 당장 비판도 나왔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윤석열 총장이 뭐가 문제인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아니 범죄를 저지른 것도 감싸주겠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저도 뭐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근데 뭐 대충 예상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유를 들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은 윤 총장의 의혹 문제는 지금 어찌 보면 엊그제 보니까 신지호 전 의원이 주간 조선인가요? 거기에 이제 야당 의원실이 오히려 발견됐다. 그러면서 그 언론에 보니까 그 아마 출처는 뭐 예전에 이제 특수부가 들어오면서 공안부가 많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안부 개통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 전 대표도 언급했던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안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뭐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어서 마치 지금 들으면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도 다 내가 막아주겠다.
이런 뉘앙스로 보여서 젊은 뭐 새 시대 아니면 혁신 이걸 얘기하는 건 안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저도 아마 지금 나경원 대표처럼 안철수, 홍준표,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얘기했는데 이 중에 지금 당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오고 싶은 사람 한 분 있고 한 분은 들어올지 말지 모르는 사람이고 세 분은 제가 보기에 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당을 자강해서 아니면 당을 좀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다 막아주겠다. 사실은요 이준석 최고가 모르는 문제가 더 많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가족이라든지 검사 생활하면서 다 있었는 일이기 때문에 이준석 최고보다 제가 보기에 그거를 막 하는 건 윤석열 총장이 훨씬 낫다. 법적으로 갑자기 법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 이제 언론에서 하는 말을 뭐 재밌게 한 얘기 같은데 지금 아마 전당대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일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비유죠. 그리고 당대표가 된다면 당대표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자신의 당의 후보들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당에서는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여기서는 네거티브 방어를 하고 그것이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웃어 넘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좀 유감스러운 건 있어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이것이 공작 정치 뭐 이런 식으로 말하셨어요. 이거는 좀 너무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처음에 지난주에 이준석 현상 돌풍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장유 유서가 있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예요. 지금 유교의 가부장적 사회 아니잖아요. 우려된다 이렇게 해명을 하신 인터뷰도 그렇게 해명도 하셨지만 그 해명은 그러면은 장유 유서를 얘기하시면서 내 말뜻은 이거야라고 해명을 해야지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해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진정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비판을 하고 싶은 건 어떤 공작 정치, 구태 정치인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 상황 보자고요. 드루킹 사건 관련해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2심에서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런 정당에 계시던 의원과 전 국무총리가 이런 식으로 젊은 정치인의 길을 꺾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친소관계 따지면서 영입하겠다고 하냐. 내가 당을 잘 만들어서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찌 보면 던지는 거죠. 들어오면 내가 잘 막아주겠다는 거니까. 기본 스탠스가 안 맞는 거고 지금 드루킹하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그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문제는 이제 시작인 문제죠. 본인의 사실은 그동안에는 어찌 보면 장인 장모 문제였어요. 본인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엊그제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는 본인의 문제예요. 본인이 재벌 수사라든지 다른 수사를 할 때 못 맞았다든지 막아줬다는 문제. 근데 이게 이미 뭐 여의도에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막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사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줬다든지 했다든지 이준석 최고가 할 수 있겠어요? 이준석 최고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 검증대에 올라서게 될 텐데. 저 10초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죠. 우리 윤석열 파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어. 이거야말로 공작 정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당의 대표부터 먼저 비판을 하셔라. 정세균 전 총리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련의 행보들만 지금 공개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강릉에서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물론 이거는 권성동 의원의 전언입니다마는 대권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거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걸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의 바람일까요? 임박한 걸로 봐야죠. 임박한 걸로 저분이 정치를 안 할 거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전망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출 이후 그다음에 6월 21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 예비 경선 시작일 전에 그 사이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타임이라고 생각이 6월 드는데 중순. 그렇죠. 네 가지 고민의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처음 정치한다고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비전을 내세울 것이냐 그리고 어디서 할 것이냐 장소도 상징성이 크거든요. 그러한 것과 그러면은 내가 하고 나서 어떠한 행보를 보일 것이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국민들에게 강한 임팩트 있는 아 준비가 잘 돼 있구나 제대로 준비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줘야지 처음부터 우왕좌왕한다고 하면 대선 후보로서 준비가 덜 됐네 라는 평가를 받으면 시작부터 되게 스텝이 꼬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민주당 쪽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조국의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 아마 회고로 출간이 될 예정인데 이미 8수의 인수에 들어갔다고 해요. 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 자, 조국 전 장관 검찰 개혁의 상징이면서도 이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이 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 여권 내부의 시선은 어떨지 이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 그 제도를 도입했어요. 그 제도 자체가 불평등한 제도였다 이것이지요. 조국 장관이 등장하기 훨씬 전 그런데 선거 딱 지고 나니까 평가를 조국 탓이다, 추미애 탓이다, 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길래 요 며칠 전까지 심하게 그 우울증 비슷하게 좀 알았어요, 좀. 그 조국 장관 물러나시고 그 법무 공백을 메우면서 또 총선거에는 엄청 이겼어요. 그렇죠. 이겼을 때는 조국 덕분에 이겼다, 추미애 덕분에 이겼다, 고맙다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검찰에 순치됐다. 자기 변호의 권리는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책으로 표현하신 것 같고요. 다만 그거는 조국 장관의 권리고요. 이른바 조국 사태의 그 진정과 대응을 놓고 민주당이 보였었던 일들 중에 내로남불로 보이는 일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야당일 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태도와 기준과 잣대로부터 벗어났었던 일은 없었던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대응을 돌이키고 반성할 지점들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당에서 책임 있게 표현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옹호 발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쓴소리를 내놓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 얘기도 들어보셨고, 오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당내에서 항상 현안이 있을 때마다 쓴소리를 내놓는 분인데 조국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내놨어요. 저는 아마 이제 조국 장관이 이 책을 낸 게 뭐 정치를 하겠다거나 뭐 대선에 출마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 재개에 대한 뜻은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당연하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출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받고 있고 이러니까. 근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지금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사진 오픈하는 걸 어쨌든 동의한 거니까 이제 공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당대회가 흘러가는 모양도 보고 또 물론 뭐 강릉이라는 뭐 친소 관계 어릴 때 알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만나서 사진을 공개한 거 보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선 주자가 됐는지 그 과정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언론에 난 것만 아는데 조국 장관은 직접 많이 부딪혔잖아요. 그런 부분에 저는 아마 윤석열 총장의 대선 행보와 관련된 거다. 그렇게 보고 싶고, 사실은 이게 당내에서 뭐 큰 논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분이 뭐 대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대표도 아니고 정치는 아니잖아요.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증의 내용으로는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이거를 과연 뭐 우리 민주당 당내에서 이거에 대한 입장을 뭐 밝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든지 그런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오히려 당내에 지금 이슈가 안 되는 이슈를 끄집어내서 이슈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뭐 당에서 이거를 왈가왈부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슈를 만든다기보다는 회고록을 발간하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된 이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 전국 돌면서 민심경청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이거 다 듣고 나서 당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때 조국 사태에 대한 어떤 그 공식적인 입장, 정리된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은 안 밝혀도 아마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당연히 물어볼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공정의 문제라든지 내로남불의 문제가 달라진 거 아니냐, 왜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냐 얘기가 나올 건데, 저는 아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답변도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그때는 들어볼 수 있다. 자, 조응천 의원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주말을 관통했던 키워드가 이준석 돌풍과 조국 회고록인데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키워드가 후일에는 대선의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럼요. 이준석은 지금 변화, 개혁의 지금 상징으로 되어 버렸고, 조국 전 총장,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로남불 위선의 상징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같이 비교된다? 그럼 민주당으로는 좋을 일이 없죠. 저는 민주당에 충고해드리고 싶은 게 조국 전 장관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이 옹호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 당내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중요할 수 있겠지만 민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예. 가능성이 높다. 조국 전 장관도 지금 재판 중 아닙니까? 본인의 부인은 지금 구속 상태이고 이런 과정 중에서 자기 변명서를 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대선 구도에 미칠 여러 가지 변수들 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처리라며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 독재주의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다한 것이라며 청문회 파행을 주도한 장본인이 적반하장격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4선 권성동 의원과 강릉 회동을 갖고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지난 주말 저녁 강릉 지역 지인들을 동반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면서 정권 교체 요구에 윤 전 총장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을 만나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이 정치인과 만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이준석 후보를 싸잡아서 비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오늘 자신의 SNS에 윤 전 총장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족과 관련된 부인의 비리 의혹과 장모의 사기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을 향한 여권의 공격을 받아칠 해법이 있다면서 비단 주머니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젊은 정치를 말하던 청년이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 공작 정치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청담동 한복판에서 한 남성을 2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가해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는 최근 한 여배우의 갑질 의혹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이게 새벽 시간에 청담동에서 무차별 폭행이 있었다고요? 네, 112에 폭행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8일 새벽 2시 55분입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공원 앞 공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친구와 함께 대화할 일이 있어 이 장소 이 시간에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때 한 남성이 일행과 함께 차량 여러 대를 몰고 나타나 다짜고짜 폭행을 가했다는 게 신고 내용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일행과 몰고 온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앞뒤로 둘러싸 이동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폭행 정도가 매우 심했다면서요? 네, 저희 취재진이 폭행 당시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찍은 겁니다. 분량은 6분 정도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워낙 심해서 취재진도 어디까지 보도해야 할지 고심했는데요. 실제로 방송된 영상은 상당 부분 순화해 편집된 겁니다. 20분 가까이 이어진 폭행은 가해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끝났습니다. 자, 박희재 기자, 피해자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다친 부위가 여러 곳이고 외관상으로도 눈에 크게 띌 정도였는데요. 우선 얼굴 곳곳에 멍이 들었고 귀 쪽 앞뒤로 많이 다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할 당시에도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피해자는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선 차마 공개를 못했지만 당시 입고 있던 티셔츠엔 혈흔이 있었고 머리카락도 쥐어뜯겨 차량 곳곳에 뭉치로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도 다쳤습니다. 예. 자,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지금 여배우를 배우로 지목했다고요? 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지점인데 우선 피해자 측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폭행이 있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한 여배우의 갑질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 여배우가 공짜 술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른바 연예인 협찬입니다. 해당 내용을 공개한 이후 여배우 측과 피해 남성이 온라인으로 언쟁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배우의 거듭된 도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20분 뒤 모르는 남성이 찾아와 자신을 폭행했다는 게 피해자 쪽 주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피해자는 여배우가 폭행을 사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여배우 측 입장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여배우는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사실은 있지만 폭행을 사주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쟁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발언을 해서 자신의 팬에게 불안함을 호소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가해 남성도 YTN과의 통화에서 여배우가 피해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자체 판단으로 현장을 이동해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한 거라고 해명했고요. 또 이와 함께 피해자 측 주장과는 달리 자신은 조폭이 아니라 일개 시민에 불과하다며 조폭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선 억울하다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자, 이 여배우 고소장도 냈다면서요? 네, 여배우는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그간 피해 남성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상대로 이 협박성 발언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는 건데요. 관련해 서울수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 신변 보호 요청도 마친 상태라고 YTN에 알려왔습니다. 예.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에 현행범 체포를 했다가 일단 귀가 조처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가해자도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배우와 관련해선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을 종합한 뒤 폭행 교사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지난 27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굴착기가 쏟은 200kg짜리 돌에 맞아 일용직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의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교육 시간을 조작하는가 하면 지침도 따르지 않아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우도 많았다는 내부 관계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지상 43층, 지하 7층짜리 대형 오피스텔 건설 현장. 이곳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첫 작업에 나서기 전 최소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켜지기는커녕 허위보고와 조작이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사진 속에는 근로자 여러 명이 앉아있는 가운데 뒤쪽에서 현대건설 직원이 시계를 만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제보자는 교육 시간을 다 채웠다는 보고를 위해 시계를 조작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채워진 적은 없었어요. 7시로 사진 한번 찍고 다시 그 동영상이나 그 화면을 바꾼 다음에 9시, 10시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거의 매일이었어요. 현장 근무 인원과 교육 인원을 맞추기 위해 가짜 서명을 남발하는가 하면 사인 주신 거는 딱 91명인데 예. 그 작업일보를 다시 보니까 10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명수가. 예. 네, 그래서 이거 사인 뭐 아무나 이름해서 넣으려고 그 명단 달라고 한 거거든요. 명수 맞춰야 돼서.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받아야 하는 재교육에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 사진을 찍으라고 강요한 정황도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가야지 어떻게 대체인을 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주치사 찍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찍어요, 그럼?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진만 찍자고요.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타워 크레인을 작동할 때는 옮겨지는 자재 아래 근로자들을 모두 대피시키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상 150m 높이에서 타워 크레인으로 3톤이 넘는 거푸집을 나르면서 노동자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완공 시기를 맞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 철제 거푸집을 위로 들었는데 들자마자 바람이 강해지니까 그 철제 거푸집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흔들리는 걸 그 옥상으로 내렸습니다. 작업자들이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들은 많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는 하도급 업체 소속이라 현대건설 직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고 실토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사고 유발을 돕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꼈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서 부당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제 위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리자 측은 원칙대로 교육 시간을 지켰다며 시계를 만지는 사진은 교육 장면을 찍어 보고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교육인원 허위 보고와 타워 크레인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선 모두 하도급 업체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희가 대체 설명한 적은 없고 다 오시라고 해도 업체에서 거절을 사람이 거의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업체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업체도 여기 계시면 안 된다 하고 공지 계속 하고 하는데 이제 업체에서는 그 안 따라주고 저희가 계속 거기 상주를 못하는 부분에서 현대건설 본사는 현장에서 공사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안전교육과 수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인천경찰청은 10배 이상 고수익을 보장하는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한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조직을 적발해 26살 A씨 등 1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넉 달간 SNS 메신저로 좋은 주식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50여 명을 유인한 뒤 수수료 명목 등으로 모두 27억 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 조직은 주식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도 가짜 주식 리딩 사이트를 만들어 마치 1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9개월 만에 1억 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9,700만 원으로 7억 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이는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말 이후 최고 가격으로 2016년 10월 처음 4억 원 선을 넘어선 뒤 현 정부 출범 뒤 상승폭이 가팔라지는 추세입니다. 네, 봄꽃이 활짝 피는 이맘때면 울산 대공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도 꽃축제가 열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꽃을 보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자 울산시는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철 기자입니다. 300만 송이의 장미로 꽃밭을 이룬 울산 대공원의 장미정원입니다. 12개국 265종의 장미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이렇게 장미가 활짝 피는 지금부터 장미 정원에는 축제가 열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방문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는 방문 시간을 밤 9시까지로 축소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장미원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여 거대한 축제는 없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2년째를 맞은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축구장 80개 크기의 정원에는 꽃양귀비와 수레국화, 안개꽃까지 봄꽃이 활짝 피었지만 국가정원 지정 전부터 열리던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그러나 봄꽃을 보기 위해 국가정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울산시는 거리두기, 코로나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것도 좋지만 방역 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우한 기원설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책임을 몰아가려는 하는 음모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여진 기자. 네, 이여진입니다. 네.
자, 최근에 코로나19 기원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재점화가 됐는데 이 배경이 뭡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WHO는 3월 30일 발표한 중국 현지 조사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박쥐 같은 동물에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실험실을 통한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정부의 비공개 정보 보고서를 인용해 우한 연구소가 바이러스 유출지라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코로나19 기원을 밝히기 위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미국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먼저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확신이 없다며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should continue with the investigation and go to the next phase of the investigation that the WHO has done. So because we don't know 100% what the origin is, 또 백악관 선임 고문인 앤디 슬라빗은 코로나19 기원 진상 규명을 매우 중요한 우선 과제라고 밝혔고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예 WHO에 후속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 26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이 엇갈린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정보당국 두 곳은 동물에서, 한 곳은 실험실에서 유래했다는 쪽에 기울어 있지만 이들 역시 신뢰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일 뿐이라면서 정보를 더 수집해서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고서가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hat do you expect to get from your review, your 90-day review on where the origins of the coronavirus? If I knew that, I wouldn't ask for a 90-day review. I don't know. What can they get if they haven't found in the past year? Will you pledge to release the report in full after 90 days? Yes, that's unless there's something I'm unaware of. 네. 자, 그런데 코로나19 기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런 주장은 지금 미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코로나19 발병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국 정보기관이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간 더 타임스는 현재 영국 정보기관들도 코로나19 우한 연구소 기원서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1, 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기원을 추적한 WHO 조사팀 구성원들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2단계 조사를 시작하라고 공식 촉구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저명한 바이러스 학자 마리온 코프만스는 꼭 해야 할 진짜 작업을 위한 기회를 놓칠 위험에 처했다며 WHO 회원국들이 2단계 조사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단계 조사의 핵심 임무는 중국 혈액은행에 보관된 혈액 샘플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지만 중국의 혈액 샘플은 2년 뒤 폐기 처분될 예정입니다. 현재 많은 WHO 회원국들이 2단계 조사에 동의하고 있지만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연례회의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중국은 WHO 조사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중국이 백신을 전 세계에 지원한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음모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외국 수반들과 연쇄 통화를 하며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WHO가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미국 일부 인사들이 과학을 존중하지 않고 감염병 상황을 중국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这是对科学的不尊重，对人民生命的不负责，更是对全球团结抗疫努力的破坏。 자오 대변인은 또 2019년 하반기 미국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질병이 발생했다며 미국도 중국처럼 WHO 전문가 팀을 초청해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측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튼 소리라며 연구소에서 3명이 감염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보당국에 조사하라는 건 증거를 만들어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4일 개막한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심층 조사를 촉구한 유럽연합과 또 다른 나라로 조사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중국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도 나왔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국 세인트 조지 의대의 앵거스 달글리시 교수와 노르웨이 바이러스 학자 비르게르 쇠렌센 박사가 작성한 22쪽의 논문을 미국과 영국 언론이 보도한 건데요.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인체 침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유기화합물 구조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시작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독특한 지문들이 발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는 신뢰할 만한 자연적 조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런 주장을 펴왔지만 학계에서 무시당했다며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실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여진입니다. 아빠에게 업힌 생후 22개월 아이가 바닥에 떨어져 까무러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히는 상황이었는데 길을 뚫어준 경찰차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꽉 막혀 꼼짝 않던 차들이 갑자기 황급하게 비켜섭니다. 빨간불에도 내달리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난폭운전 같지만 다름 아닌 경찰차입니다. 신호를 좀 위반하고 조금 이제 역주행을 좀 했거든요. 여기 차가 막.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반쯤 다급한 112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등에 업혔던 아이가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거품을 물고 까무러쳤다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야 했지만 길에는 이미 퇴근하는 차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 부모가 다급한 마음에 112로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즉각 에스코트에 나섰습니다. 아기가 좀 낙상을 해서 조금 이제 상황이 위급하다 보니 저도 아이가 3명이 있어서 제 아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출동을 했고요. 응급 환자가 있다는 다급한 무전에 시민들은 썰물처럼 빠지며 길을 터줬지만 때로는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도 무릅썼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30분 걸려 갔을 병원에 10여 분 만에 도착했고 제때 응급처치를 받아 무사했습니다. 아기가 다쳐가지고 지금 빨리 출동해야 된다 긴급 요청을 받고 빨리 출동을 요할 때는 우리 경찰원들 주민들을 위해서 출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모르던 상황에 도움을 받아 무사히 병원에 도착했다며 경찰에 감사 편지를 전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인근 동해안에 방치돼 있던 낡은 건물이 예술 호텔로 변신했습니다. 호텔 곳곳에 분단과 평화의 의미가 담긴 예술 작품들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한반도 분단 70년 역사를 상징하는 비무장지대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동해안 최북단 마을. 남과 북을 상징하듯 2층짜리 흰색 건물 2동이 해안가를 따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예술작가 10여 명이 방치된 낡은 옛 펜션 건물을 색다른 문화공간으로 꾸민 겁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접경지역에 세워진 이른바 예술 호텔입니다.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8개 객실은 실내 디자인부터 소품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가 예술 작품입니다. 레스토랑과 로비 등 부대 시설 곳곳에도 분단과 평화의 의미 등을 재해석한 미술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을 맞습니다. 여기 오면은 엄혹한 그 분단의 현실을 느끼게 되는데 가끔들 잊고 살거든요. 새롭게 느끼면서 통일이라는 것, 민족이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기회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예술호텔 리메이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접경지역 군사적 이미지를 평화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습니다. 남북의 현실을 한 번쯤 재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삶과 예술의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다 공유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전시와 체험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고 다음 달 이후부터는 유료 숙박이 가능한 호텔로도 운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대형마트들이 당일 새벽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를 내놓고 초신선 상품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몰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선식품을 내세워서 반격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새벽 3시에 갓 수확한 싱싱한 방울토마토가 그날 오후 바로 매장에 놓였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틀이 걸렸던 유통시간이 반나절로 대폭 줄은 겁니다. 제가 과일이나 채소는 항상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물건을 구매해야지 마음이 편하고. 새벽에 딴 상추와 시금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마트에서 당일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장과 가까운 산지와 농가에서 상품을 확보함으로써 운반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산란 일주일쯤 뒤부터 판매되던 달걀이 산란 당일 매장 진열대에 올라왔습니다. 신선함을 내세우자 매출도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만 판매하는 달걀은 판매 시작 때보다 매출이 무려 40%나 껑충 뛰었습니다. 초신선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당일 수확한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관련 제품들은 대부분 당일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몰에 고객을 빼앗긴 대형마트들이 이번엔 초신선 전략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여전히 매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사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은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의 강점 전략 부분이거든요. 특히 오프라인이 전통적으로 그동안 신선식품에 관련된 소싱을 잘해왔고 또 그와 관련돼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배송 속도전이 초신선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고객의 식탁에 싱싱한 상품을 올려놓기 위한 또 다른 속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와 남부 지역의 날씨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선선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반면 남부 지방은 맑은 날씨 속 전남 나주시 다도면의 기온이 29.3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의 낮 기온 24도, 대전은 26도로 예상되고요. 햇살이 내리쬐는 남부 지방은 광주 29도, 대구 28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25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으로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일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방에,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낮 동안 강원 산간에는 낮은 구름이 끼면서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겠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평화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월요일 뉴스앤이슈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